자녀분들 입장에서는 건강검진을 이제 효도처럼 풀세트 검진을 해드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5세 이상인 분들한테 막 암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검사해가지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더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진료가 좀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큰가요? 제일 대표적인 게 MRI입니다. 30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환자의 호흡 기능이 훅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들의 수다 MC를 맡게 된 전민기입니다. 자, 오늘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처방전을 저희가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할 전문가분들 모셨는데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굳이 따지면 교정 전문인데 그냥 치과의사라고 하고 있는 박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대 법과대학의 김나경 교수입니다. 박찬진 원장님이 지식인사이드의 또 스타입니다. 예, 2년 전에 올렸던 양치 관련 영상이 800만이 넘었더라고요. 800만이요? 네. 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이가 썩어야 원장님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그 왜 그렇게 양치질에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병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치과는 닦으면 안 걸립니다. 원인과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다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치과의사가 먹고 살 건 많이 있습니다. 800만이지만 사실은 4,200만 넘게 못 봤거든요. 간략하게. 이렇게 해야 이가 안 썩는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는 칫솔질은 이를 깨끗하게 닦는 거다. 가 잘못된 말이고, 아, 그래요? 네, 이리가 깨끗하게 닦는 게 아니에요? 네,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을 닦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살살 닦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살살 닦아야 돼요? 네, 부드럽게 닦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나 아들 칙칙 소리 안 나면 혼냈거든요. 네, 소리가 안 나야 됩니다. 그래요? 네, 소리가 나면 무조건 잘못 닦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 굉장한 팁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석재 원장님께서 응급실에서 가장 살리기 힘든 사고 환자가 오토바이 사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응급실 원장이 말하는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다면 뭐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토바이는 2025년에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똑같지만 요즘도 아니죠. 이제 한 4, 5년 넘었는데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점점 늘면서 특히 술 드시고 집에 가다가 음주 킥보드. 그렇죠.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맨날 타던 킥보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가는데 술도 먹은 상태인데 알딸딸한 상태인데 앞에 킥보드가 보이는 거죠. 집에 당연히 타고 가야지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탔다가 헬멧 없이 타고 탔다가 쓰러진 채로 발견돼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뇌부종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수술을 응급으로 들어갔고 경과가 좀 안 좋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학생들 2명씩 막 타고 다니고 맞아요. 2명, 3명 타는 거 보면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저렇게 하다가 다치면 크게 다칠 텐데. 여러분 이륜차는 다 안전하게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나경 교수님, 법학과 영화 보면 참 멋있습니다. 교수님들 다 학생들 앉혀놓고 딱 이 법전 설명해주고 하는데 그거 어때요? 다 외우는 거 아니죠, 선생님? 다 외워요?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이 질문이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제가 법학 전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이 그냥 너 다 외우냐. 아니, 왜냐면 이렇게 사법 했던 시험 볼 때 그거 다 질문인데 외우잖아, 책. 뭐 이제 객관식 시험을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주요한 내용들은 암기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법전 다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대답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법만 해도 조문이 1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외운다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 드라마 보면 거의 다 막 외우고서 술술술술 막 읊어버리던데 그건 픽션인 거예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뭐 과장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되니까 건강검진 받으라고 좀 문자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건강검진 너무 자주 받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있던데 사실입니까? 건강검진 문자가 왔다면 네. 그건 자기가 건강검진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저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아니, 왜 버티십니까? 보통 아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는 거예요. 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오라고 하길래 저는 그게 쉬운 남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나이대에 맞게 보통 40부터 이제 내시경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 나이대에 확인을 해야 될 만한 통계적인 유의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면 내시경이든 일반 내시경이든 그럴 기회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수면도 무서운 게 아내랑은 못 하겠더라고. 약간 뭐 실언한다. 실현할까봐. 예전에 여자친구 이름 부르고 막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까 제 질문은 뭐였냐면 네. 어느 정도 나이대 이상 분들은 이게 너무 자주 할 필요 없다. 건강
건강검진을 좀 쉬어라 하는 그런 나이대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나이 이후로는 건강검진을 하면 안 되고 어느 때까지는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셔도 전신 컨디션이 아주 좋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연세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을 앓으면서 여명이 얼마 안 남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국가건강검진 기준으로 보면 75세 이상이 되고부터는 검진에서 이렇게 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건강검진을 이제 효도 검진처럼 알림이 오는 검진 말고 추가로 이렇게 풀세트 검진을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건강검진은 아주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85세 이상인 분들한테 막 암 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검사해가지고 작은 결절 하나 발견해가지고 아 이거 암일 수 있으니까 조직 검사하고 이러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네, 몸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합병증 가능성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암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나이가 들수록 환자의 대사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암이 커지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부터는 이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할 수가 있는데 그 나이를 일반적인 컨디션에 보면 85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75세부터 85세 정도는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잘 되고 아주 일상적인 활동이 잘 되시는 운동도 잘 다니시고 하시는 분이라면 85세에 가까워도 건강검진을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미 70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성 투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협심증, 심근경색 너무 많이 앓으셔가지고 심부전이 생겨서 호흡곤란이 너무 심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할 때 이제 사고 날 가능성이 올라간다든지 치매가 심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오히려 더 재우는 약을 쓰다가 사고 날 가능성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서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더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건강검진을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럼 특히 노년층이 이제 검진했을 때 어떤 진료가 좀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큰가요? 아무래도 검사 시간이 길고 환자를 재워야만 할 수 있는 검사들도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MRI입니다. MRI 같은 경우는 MRI 룸 안에 들어가서 특히 머리 MRI나 이런 거 찍을 때 머리를 고정을 한 다음에 못 움직이게 해놓고 한 30분 정도 들어가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환자분이 이제 약간 이제 인지장애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재우는 약을 씁니다. 미다졸람 같은 약을 쓰게 되면 그 환자의 호흡 기능이 훅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30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의료진들이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MRI실에는 또 전자기구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산소 수치 파악하는 것도 그냥 손에다가 끼는 아주 간단한 것만 할 수가 있는데 또 MRI실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멀리서 볼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환자를 약간 재워서 하는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수면요도제를 썼을 때 환자가 호흡이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는 그런 검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사 보다 보면 건강검진 하려고 위내시경 받다가 천공이 생겼다든지 건강검진 받다가 의료사고 같은 사례들이 꽤 많나요? 사실 위내시경에서 천공 생기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은근히 있습니다. 응급실에도 장내시경 하고 나서 다음날 심한 복통으로 와고 열도 나고 부 만져보면 심한 압통이 있고 해서 CT 찍어보면 장 주위에 이렇게 공기가 차 있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에서 대장내시경 할 때는 대장 안에 있는 용종이라는 게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조그만 혹 같은 거. 그럼 그 혹이 경우에 따라서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 겸 치료 겸 해가지고 다 띄어냅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장내시경 해가지고 뭐 6개 띄어냈다, 10개 띄어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친구들 술 먹다 보면 서로 더 많이 뗐다고 뭐 무용담처럼 그거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종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용종이 없는 깨끗한 장이 좋은 건데 어쨌든 그 용종을 띄어내다 보면 불로 이렇게 살짝 짖으면서 띄어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별 티가 안 나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응급실로 이제 오셔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 내지는 이제 용종이 있어서 띄어낸 사람은 그만큼의 이득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건강검진 받다가 의료사고 나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막 소송 걸고 뭐 위에 구멍 뚫렸는데 막 3년씩 기다려 겨우 이거 보상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료 분쟁이 발생을 하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고발이죠. 변호사 선임해야지. 네, 이제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 사건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 또 많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사실 원하는 거는 손해배상이죠. 내가 얼만큼 이제 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소송의 방법으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소송은? 피해봤는데 제 돈 또 많이 들어가요? 소송을 하면 일단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성형외과에서 우리가 보통 쌍꺼풀 수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처음에는 형사고소를 했다가 이제 그냥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걸린 시간이 총 6년이었습니다. 6년. 예, 예. 그래서 결국 6년의 시간이 걸려서 환자가 받은 결과가 800만 원의 위자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중재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거의 유사한 사례예요. 이 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이후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되고요. 엄청 빨리 되네.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30일 연장을 할 수 있어. 딱 한 번. 그러니까 최장 120일 이내에는 어떤 결정이 아, 내려져요. 해결을 해줘요, 120. 네, 해결이 되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소송과는 다르게 이제 당사자들의 몫이죠. 당사자가 이제 나 이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이제 합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어쨌든 이 두 번째 사안에서는 약 3달이 걸렸어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결과는 앞에 첫 번째 사안이랑 똑같이 8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이제 의료중재원이 어떤 곳이냐. 보통 우리가 소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아무리 소송을 통해서 이제 법관이 아주 그냥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당사자들이 겪는 물리적인,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라고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상의 판결보다 최악의 화해가 낫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 화해를 뭐 당사자들끼리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또 유연하게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자. 특히 의료 분쟁의 경우에 좀 특화돼서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인데요. 이제 그러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좀 비사법적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재원 통해서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소송까지 가면 최대 막 얼마까지 불필요한 비용이 좀 발생을 하게 돼요? 아까 소송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돈도 많이 드는 제도라고 했는데 이 조정중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청 금액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기본이 이제 내가 손해배상을 500만 원을 받고 싶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22,000원. 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이제 더 금액이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에 대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신청 수수료일 것 같으세요? 500에 22,000원이니까 곱하기 20 아니겠습니까? 44만 원이네. 근데 우리가 변호사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승소 비용에 좀 이렇게 잡는 걸 그거랑 비교해보면 40만 원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싸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얼마예요, 대체? 16만 2천 원. 16만 2천 원? 16만 2천 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차이도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제 좀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제도가 이제 환자와 의사를 이제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분들은 진짜 운이 좋으신 겁니다. 중재원 많이 알려주세요.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의료 분쟁 중에 약간 과잉 진료 이런 거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직접 경험자입니다. 과잉 진료. 과잉진료의 경험자예요? 아니, 치과 이가 아파가지고 딱 갔어요. 거기 하나 떼우러 갔는데 막 사진을 찍더니 거기 딱 의사는 나가고 거기서 뭐죠? 컨설팅 해주시는 분. 상담실장. 딱 들어오시더니 잇몸이 지금 내려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거 여기 치료 안 하면 막 큰일 난대. 막 내일 바로 막 이가 잇몸이 그냥 사라질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무섭잖아요. 그리고 얼마냐 했더니 200만 원인가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딱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나와버렸지. 그때 이거 했으면 이제 200만 원 날아가는 근데 거. 어쨌건 간에 정상적인 병원에 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게 진짜인지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잇몸 치료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올 수도 없고 비급여에 관련된 무언가 치료 항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기억 속에 남으시는 게 지금 현재 잇몸이 내려앉는다, 큰일 날 것 같다.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자기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들만 들으세요. 난 돈에 너무 집착했나? 근데 사실 이제 설명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보면 환자의 치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들으신 건 사실 설명이 아니고 뭔가 판촉 활동을 겪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의학적 정보가 없는 환자가 전문가한테 충분히 정보를 전달받아서 본인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사실은 의학적인 정보,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기대되는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잘 생각해봐라. 이 치료 받을지 말지. 특히 성형 치료나 치과에서 교정 치료는 특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위까지는 되지만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입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정치료에서 입을 좀 집어넣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입술이 들어가는 건 치아가 1cm 들어갔다고 입술이 1cm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는 치료 계획대로 했고 주어진 하드웨어 환경에서는 충분히 치료를 했지만 이 사람의 입술이 도톰하고 말랑말랑하면 덜 들어가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70% 정도 윗입술은 따라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나 이런 설명 또 처음 들어보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성형외과나 교정과처럼 이제 미적인 데는 환자의 기대치를 낮출 필요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환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충분히 보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행위술식에만 예를 들면 수가가 매겨져 있고 이 설명하는 거에 관련돼서는 수가 자체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회적인 제도가 좀 바뀌어야지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는 설명해주는 의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도 이제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말 긴급하고 필수적으로 막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그런 행위가 있지만 뭐 미용 목적의 그런 성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판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환자한테 그 환자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다 구현하지 못한다면 그거를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급한 그런 진료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잉 진료 사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치과는 보니까 요새 발치해갖고 임플란트 같은 거 유도한다든지 좀 돈 많이 되는 것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환자가 왔는데 충치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많이 파내야 돼요. 근데 이제 치과 의사가 잘 제거를 해봤는데 신경이 보일 정도로 아른아른해요. 근데 이제 치과 의사가 보기에 요 정도면 떼워서 한번 살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신경치료 하지 말고. 그럼 이제 그 위에다가 보호제를 덮고 이제 뭐 금이나 레진 같은 걸로 이제 떼웁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신경이 잘 적응하면 신경이 그 위에다가 다시 벽을 차곡차곡 쌓아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린 것도 없어지고 안정화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적응을 못하면 도져요. 그럼 속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이 됐을 때 환자는 두 가지 입장이에요. 선생님이 그동안에 애쓰고 이렇게까지 노력해줬는데 제 몸이 적응이 잘 안 돼서 결국 신경치료를 하게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환자가 있고 그때 하지 금으로 때우는 거 받아먹고 이거 또 신경치료 하자고 그러고 이건 과잉진료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분을 치과의사 인생에 두세 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 소송도 하겠다 뭐 이런 분을 만나면 이 치과 의사가 그 다음부터 그 시도를 안 하고 바로 신경치료를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게 이분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런 사례들이 약간 분쟁까지 번지는 경우가 좀 있죠. 근데 좀 이 상황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럴 땐 중재원에서 어떻게 좀 중재를 해주나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최선의 진료를 했는데 환자가 그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 아시는데 의료인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 잘 모르세요. 네. 근데 이제 분쟁의 당사자라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냐면 의료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료감정은 이런 치료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했던 거였다라고 정말 환자의 주장이 억지 주장이었다면 그렇게 이제 감정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실질적인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또는 과실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거기에 같습니다. 그거 하나 넣으면 좋겠어요. 진실탐지기 이렇게 손
꽝꽝꽝. 선생님 진짜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겁니까?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징 하는 거지. 이게 차트예요, 사실. 그래서 진료 기록부에 환자와 이야기한 것들을 정확하게 잘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행위를 짧게 쓰기 때문에 본인은 설명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이후에 이제 감정을 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자들 불만 중에 하나가 설명을 난 듣고 싶은데 뭐 잘 안 해준다 이런 얘기 좀 많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좋은 병원 골라가는 게 요즘에 어떻게 보면 숙제 같은 거예요. 뭐 실장님 이렇게 나오는 데는 좀 피해라. 너무 대형인 데는 피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좀 약간 믿음직한 병원을 고르는 그런 좀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싹 관상 봅니다. 관상이요? 예, 좀 믿음직하죠. 예.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좀 보시기에 좋은 병원 고르는 노하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가 직접 자기가 하는 시술과 술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비보험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실장님이 대신 나와가지고 설명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의사가 자기 이름 걸고 이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제일 좋은데 돈 얘기하는 거는 직원 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거는 조금 피해야 되는 병원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치과는 어때요? 사실 이게 치과나 성형외과 같은 피부과나 뭐 비보험 진료과에 특히 해당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관상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찬성인데 예, 일단 의사나 치과 의사도 사람이거든요. 이 얘기 나눠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의료행위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걸 해서 돈을 벌고 싶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는 있어요, 사실은요.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다녀야 되는 주치의가 필요한 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예, 다른 메디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젊은 시절에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기 한번 가보고 얘기 좀 들어보고 저기 한번 가보고 얘기 들어봐서 그렇게 해서 내가 평생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치의를 고르는 일이 20, 30대 때 해야 할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비급여 항목을 너무 좀 지나치게 좀 권유하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교수님 이 과잉진료라는 게 사실은 환자가 스스로 느껴가지고 이건 과잉진료 같아 판단해서 이거 중재원을 찾아가도 이거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제 다루는 의료 분쟁에 대해서 이제 관련 법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의료 사고로 인한 다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료 사고라고 사실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재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다 공부해서 막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선 이러던데 이런 말을 의사분들이 좀 싫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환자들 좀 많이 있습니까? 대다수가 그러시죠.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어딘가에 올리려면 가장 평범하고 입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건데 네. 실제로 저도 그래요. 오른쪽 머리가 계속 한 2, 3주 아프단 말이죠. 그럼 이제 검색을 할 거잖아요. 오른쪽 머리가 가끔 아파요. 2, 3주 됐어요. 뺑뺑 돌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죽게 돼요. 인터넷에서.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글들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온라인에서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지만 지금 유튜브에 댓글 달리면 그래요. 직접 보고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게 병인데 네. 여기서 글을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걸 보고 이게 내 사례라고 착각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니까 여기 글 쓸 시간에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병원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동네에 나가가지고 앞에 건물만 봐도 각과가 다 있는 아주 특수한 나라입니다. 어차피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환자로서 이 병원에 찾아갔을 때 좀 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어떤 조언을 받고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혹시 있나요? 있죠. 오픈형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요즘 환자분들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 보고 다 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환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진단이 아니거든요. 의사가 치료 방법을 이게 옵션 중에 골라주는 그런 무슨 설계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고 무슨 증상과 같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오픈형 질문을 해달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된다고. 오면 자기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 수집한 얘기고 특히 그 와중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6번에 뭐 이렇게 예, 치주염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알아봤으니까 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런 어설픈 그 단어를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순수하게 환자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뭐 건강검진, 응급실, 의료 분쟁까지 사실
누구에게나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을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는 팁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도와주려고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의사가 뭔가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서로 좀 더 믿는 과정에서 얘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위에서 듣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고 뭐 의심을 막 키우기보다는 먼저 의사한테 내지는 세컨더리 오피니언으로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라도 얘기를 듣고 하면 일단 의료진은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했어야만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시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해가 좀 많이 가라앉고 감정도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부분이 좋은 의사 선생님들인데 간혹 가다가 그 안 좋은 경험 한번 하면은 불신이 너무 커져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나쁘게 되려는 의사는 없다. 이 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마지막 한마디 좀 남겨주시죠. 이 중재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놀랍게도 치과가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3등쯤 하고 있습니다. 전문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중재원에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현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1번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병원에 관련돼서 선택하실 때 가성비 이런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딜 가면 싸게 해준다, 어딜 가면 빨리 해준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의료사고나 의료 분쟁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물론 좋겠고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 이제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때 의료 소비자, 이제 환자가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요. 일단 본인과 관련한 진료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시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부터 이제 치료를 받고 사고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를 빨리 스스로도 기록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게 휘발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실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짜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그 의료인 분들의 설명이나 본인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는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걸 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가 많이 말씀 나눈 것처럼 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의료사고를 좀 미리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 진료기록부를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료기록부의 작성은 사실은 꼭 사고에 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의료인이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진료기록부에 있는 그 기재가 부실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면 이제 우리 판례는 그거에 대한 부담을 환자의 불이익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실 기재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없을 때 의사가 부담을 지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진료기록부를 잘 작성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사고를 미리 뭐 예방한다기보다 이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와의 관계에서 미리 충분히 신뢰가 형성이 돼 있으면 그러면 환자의 입장에서도 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려는 태도를 조금 더 갖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환자가 이제 막 사고가 발생해서 막 이제 막 분노를 한다든지 뭐 감정을 표출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의료인 분들이 되게 무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 문제를 막 회피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분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오히려 먼저 쏘리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게 단지 잘못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좀 공감하고 위로하는 태도를 가질 때 오히려 분쟁이 훨씬 더 원만하게 해결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120일 이내로 빠르게 조정해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는 방법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들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